그날 버스 안에서 난 사람을 죽일 뻔했다. 비 내리는 새벽 군인들과 몇몇 승객이 탄 복귀버스 안. 조용했던 공기 속 술 냄새를 풍기며 거친 남자들이 다가온다. 그중 한 명이 무심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건드린다. 짧은 숨 그리고 얼어붙은 정적.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린다. 건드렸네,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모든 게 그 한마디로 시작됐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역 근처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역 앞 광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장 한편에 서 있었고 운전기사는 담배를 피우며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대부분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젊은 장병들이었고 몇몇은 부대 근처로 가는 일반 승객들이었습니다. 맨 뒷좌석 창가 쪽에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아경, 50대 중반의 이 여성은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중년 여성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경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새벽거리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오늘은 마지막 복귀 점검을 위해 부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검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경은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장병들은 대부분 졸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경은 코트를 벗어 옆자리에 놓고 군복 상의만 걸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삼성 계급장이 들어 있었지만 굳이 꺼내 달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은 그저 조용히 부대까지 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버스 기사가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하경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곧 그만두면 조금은 인간답게 살 수 있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으로 산다는 건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제나 규율을 지켜야 했고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했죠.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벗어나 한강대교를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새벽 안개가 강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하경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어요. 여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라디오였는지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노래는 묘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사랑했지만 이별은 아무도 모르게.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경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아니, 지쳐 있었죠. 버스 중간쯤 좌석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어딘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는 어깨에 용 문신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옆에 앉은 남자는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맨 뒤에 앉은 젊은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이들은 서울 조직폭력배 청룡파의 잔당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직이 와해되면서 이들은 부산으로 도주하는 중이었어요. 원래는 승용차로 갈 예정이었지만 검문 때문에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군용 버스라면 경찰도 함부로 세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용 문신의 남자, 조직에서 두목이라 불리는 박기철은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 부산 가서 형님들 만나면 속으로 되뇌었어요. 옆에 앉은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철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입 닥쳐. 조용히 있어. 맨 뒤에 앉은 젊은 남자, 철구는 25살이었습니다. 조직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막내였죠. 철구는 손톱을 물어미으며 불안해했어요.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 조직에 발을 들였죠. 처음에는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도주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병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경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버스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삼성 장군이 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주 중인 조직 폭력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는 첫 번째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10분 쉬었다 갑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장병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경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좀 뻐근했습니다.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휴게소는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몇몇 트럭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졸린 눈으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하경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조폭 3명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기철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를 샀고 민수와 철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철구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휴대폰 쓰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위치가 추적될까 봐였죠. 철구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기철이 편의점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야, 가자. 빨리. 3명은 다시 버스로 향했습니다. 하경도 커피를 다 마시고 버스로 돌아갔어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군복 상의를 벗어놓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가방 위에 올려놓고 편하게 티셔츠만 입은 채 자리에 앉았죠. 계급장은 여전히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졸음이 쏟아졌어요. 하경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경은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는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였죠. 민수는 하경을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봤습니다. 군복을 벗어놓았고 계급장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부대 근처로 가는 아주머니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민수는 소주병을 하나 꺼내 뚜껑을 땄습니다. 새벽부터 술을 마시는 건 예산일이 아니었지만
긴장을 풀려면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주머니, 혼자 가세요?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경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심심하면 우리랑 한잔해요. 형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손이 하경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하경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손 치우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주머니 말투가 군대식이네.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맹수의 눈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하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 치우세요. 민수는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기철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야, 민수야. 뭐하냐? 민수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형님. 그냥. 기철은 하경을 힐끗 보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쫄았냐? 야, 괜찮아. 그냥 조용히 가자고 해. 하지만 민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경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철이 일어나서 하경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동생이 실례했네요. 근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시죠.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철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기철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지금.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경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철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으악! 기철이 비명을 질렀죠. 버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병들이 잠에서 깨어 뒤를 돌아봤고 운전기사도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하경은 기철의 손목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목에서 통증이 밀려왔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기철은 손목을 부여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철구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봤죠. 하경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장병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 뭐야? 손목 꺾는 거 봤어? 완전 프로인데?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하경을 힐끗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일단은 운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괜히 사고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기철은 자리에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민수와 철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년 뭐냐? 민수가 대답했어요. 형님, 그냥 넘어가요. 이상한 사람 같은데. 하지만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런 년이 그냥 아줌마일 리 없어. 뭔가 있어. 철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부산까지만 조용히 가요. 제발요. 하지만 기철은 듣지 않았어요.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망신준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스 안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하경은 그걸 느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감각이었죠. 저 남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살짝 열었어요. 안에는 삼성 계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꺼낼 수 있었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버스 안을 비췄어요. 하지만 그 빛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 같았죠. 버스는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산이 보였어요. 이른 아침이라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화물차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죠. 하경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앞좌석에서 기철은 계속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손목 괜찮으세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앞을 응시했을 뿐이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했어요. 자신이 이런 식으로 당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기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놀라며 소매를 잡았어요. 형님, 뭐 하시려고요? 기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철구는 뒷좌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기철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병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하고 있었죠. 기철은 운전석 바로 뒤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기철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손님, 운전 중이니까 앞으로 오시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기철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과도였습니다. 날이 번쩍였고 운전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정차해. 안 그러면 기사부터 간다. 기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버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자 승객 한 명이 비명을 질렀고 장병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한 상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칼을 운전기사의 목에 가져다 댔어요. 움직이지 마. 다 죽고 싶어? 운전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천천히 갓길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자 버스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기철은 민수와 철구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이리 와. 빨리. 두 사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앞으로 뛰어갔고 철구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형님의 눈빛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기철은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휴대폰 다 걷어. 빨리. 민수는 당황하며 승객들에게 다가갔어요. 휴대폰 내놔요. 빨리. 장병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하경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총 15명, 범인은 3명, 무기는 칼 한 자루. 버스 안구조는 단순하고 탈출구는 앞문과 비상문 2개. 하경의 군인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민수가 하경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도 휴대폰 내놔요.
하경은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넸어요. 민수는 그걸 받아들고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하경은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철구는 뒷문 쪽에 서서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것도 없이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하경은 철구를 유심히 봤습니다. 저 젊은이는 아직 완전히 길을 잃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철은 운전기사를 협박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승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있어. 우리는 그냥 부산까지만 가면 돼. 이상한 짓 하지 마. 한 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새끼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군용 버스를. 하지만 기철이 칼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앉아. 안 그러면 기사 죽는다. 중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경은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비상탈출구의 위치, 소화기의 위치, 범인들의 동선, 승객들의 상태, 모든 걸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부터 이 버스는 내 작전 구역이다. 기철은 다시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경을 발견했어요. 아까 자신의 손목을 꺾었던 그 여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야, 저 아줌마 데려와.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형님, 왜요? 기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데려오라니까. 민수는 하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앞으로 나오세요. 하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가는 하경을 보며 승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하경은 기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기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까는 운이 좋았어. 근데 이제는 달라. 칼을 하경 쪽으로 향하며 위협했습니다. 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기철을 바라봤을 뿐이죠. 기철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야, 이년아. 지금 내가 칼 들고 있는 거 안 보여? 하경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기철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 여자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기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거였습니다. 민수가 형님을 불렀습니다. 형님, 그냥 묶어두고 가요. 괜히. 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전현 뭔가 있어. 그리고 하경의 자리로 가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은 그걸 지켜봤어요. 이제 곧 들통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기철은 가방 안에서 군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뭔가 딱딱한 걸 만졌어요. 꺼내보니 삼성 계급장이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민수와 철구도 다가와서 계급장을 봤습니다. 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거 장군 계급장 아니에요? 기철은 하경을 돌아봤습니다. 하경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정체가 뭐야? 하경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윤하경, 대한민국 육군 삼성 중장입니다.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도 범인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장병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이시라고요? 한 병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은 당황했습니다. 장군이라니. 그것도 삼성 장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죠. 기철은 민수와 철구를 봤어요. 이제 우리 끝났어. 민수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칼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그럼 선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리고 칼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철은 칼을 쥔 채 앞뒤로 서성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철구는 뒷문 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경은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상황은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다음 수를 생각했죠.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장병들을 무사히 지켜내야 했어요. 기철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형님, 저도 모르겠어요. 장군을 인질로 잡았는데 이거 완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그냥 항복해요. 장군님 말씀대로 선처를 부탁하면. 하지만 기철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닥쳐. 항복하면 우리 다 끝이야.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승객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장병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칼을 든 범인 앞에서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핸들을 잡은 채 식은땀을 흘렸어요. 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범인들은 지금 패닉 상태였어요.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다급해진 범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었죠. 하경은 범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승객들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기철은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다시 출발해. 부산까지 계속 가. 운전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버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며 속도를 올렸죠. 기철은 승객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어. 이상한 짓 하면 다 죽는다. 하경은 기철을 관찰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칼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했어요. 경험 없는 범인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웠으니까요. 민수는 앞쪽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켜는 것도 힘들었어요. 겨우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버스 안에 퍼졌죠. 한 여자 승객이 기침을 했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철구는 뒷문 쪽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거예요. 고개를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저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는 군용 버스를 인질로 잡는 중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경은 철구를 봤습니다. 저 젊은이의 표정에서 후회가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길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아, 어딜까? 하경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다녀와. 하경은 철구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넌 아직 늦지 않았어. 철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경은 이미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었죠. 철구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정말 그럴까? 화장실에 들어간 하경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세수를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진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어요.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경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철구를 지나치며 눈을 마주쳤어요. 철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경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중간에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기철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혹시 경찰이 검문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군용 버스는 그냥 통과했습니다. 1시간쯤 더 갔을 때 철구가 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기철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뭔데? 철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장군을 인질로 잡았는데 이거 나중에. 기철은 철구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항복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철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진짜 무서워요. 저 이러려고 조직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철은 철구를 밀쳤어요. 닥쳐. 남자가 그렇게 약하게 굴면 어떻게 해? 철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경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 젊은이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있었죠. 하경은 철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철구가 조용히 하경 옆으로 왔습니다. 기철과 민수는 앞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철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그냥 돈 때문에. 하경은 철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늦지 않았어. 멈춰. 철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들이 알면 나 죽어요. 하경은 철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선택해야 해. 이대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멈출 건지. 철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형님들도 무섭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무서웠습니다. 하경은 철구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무시를 받았던 그때도 무서웠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죠.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경은 철구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기철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아, 철구야. 뭐하냐?
철구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에요, 형님. 그냥. 기철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구를 봤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마. 알았어? 철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하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젊은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모든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 문제였죠. 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버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운전기사는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시켰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기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야, 천천히 가. 사고 나면 우리 다 죽어.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줄였어요. 하지만 고속도로 위는 이미 물이 고여 있었고 노면이 미끄러웠습니다. 버스는 조심스럽게 차선을 따라 움직였죠. 하경은 창밖의 날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 승객이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젊은 장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담배를 또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형님, 이 날씨에 계속 가는 게 맞아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철구는 뒷문에 기대선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어요. 그 순간 앞에 가던 화물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운전기사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버스는 통제를 잃고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하경은 재빨리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버스가 갓길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버스는 갓길로 벗어나더니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 깨지는 유리창 소리, 쇳덩이가 부딪히는 굉음. 버스는 한 바퀴 굴렀어요. 천장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천장이 됐습니다. 좌석들이 뜯겨나갔고 가방들이 공중을 날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버스는 경사면 아래쪽에 멈춰 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다리가. 승객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고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피가 묻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무언가 무거운 게 위에 눌려 있었어요. 좌석이었습니다. 하경은 힘을 주어 좌석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스 안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운전기사는 핸들에 엎드려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기철과 민수는 앞쪽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죠. 하경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부상자를 확인하고 구조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승객들을 확인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한 병장이 다리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요. 하경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곧 구조될 겁니다. 뒤쪽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하경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철구였어요. 철구는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 쪽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하경은 재빨리 철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철구 씨, 괜찮아요? 철구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장군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하경은 철구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출혈이 심했습니다. 지혈을 해야 했어요. 하경은 재빨리 자신의 셔츠를 찢어 철구의 배에 눌렀습니다. 버텨요.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철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알아요. 이제 끝이에요. 눈물이 철구의 눈가에 맺혔어요. 하경은 철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구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장군님, 제가 대신 막았어요. 철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경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막았다는 거예요? 철구는 자신의 몸을 가리켰습니다. 사고 났을 때 유리 파편이 장군님 쪽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경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철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거였어요. 하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구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누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믿고 싶었어요.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장군님은 저한테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경은 철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텨요. 하지만 철구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다. 철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철구 씨, 정신 차려요. 하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구의 눈은 천천히 감겼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경은 철구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미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하경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하경은 계속 가슴 압박을 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철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경은 손을 멈췄습니다. 철구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철구의 눈을 감겨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주신 거였겠죠. 하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수많은 전우들을 잃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하경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철구의 손을 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어머니께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철구가 마지막 순간 용기를 냈다는 걸 알려드려야 했어요.
하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경은 눈물을 닦고 다시 구조 작업을 시작했어요.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하경은 버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구조대를 불러야 했어요.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흙탕이었어요. 비에 젖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기철과 민수가 버스에서 빠져나와 도주하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들을 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철구가 죽었어요. 저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경은 주머니 속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너희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하지만 용서는 없다. 하경은 버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응급처치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주었어요.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조대를 부를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한 중사가 물었어요. 장군님, 어디 가시려고요? 하경은 대답했습니다.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빗속을 걸으며 하경은 기철과 민수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들이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경은 손에 쥔 쇠파이프를 꽉 잡았어요. 무겁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하경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이마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사고 때 여기저기 부딪혔던 곳들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수야. 빨리. 기철의 목소리였어요. 하경은 소리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비틀거리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팔을 다쳤는지 한쪽 팔을 감싸 쥐고 있었고 민수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하경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군에서 단련된 체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젊은 병사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피하고 바위를 넘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빗속에서도 시야를 잃지 않았습니다. 기철과 민수는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산속 오두막이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죠. 두 사람은 서둘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기철도 벽에 기대며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잠깐만 쉬자.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과 도주로 인한 피로가 몰려왔어요. 기철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칼이 없었어요. 사고 때 어딘가로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젠장, 욕이 나왔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철구는 어떻게 됐어요?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오두막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어요. 기철과 민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하경이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찾았습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기철은 벌떡 일어났어요. 인연이. 민수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기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게 필요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민수는 벽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하경은 민수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구는 죽었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하경은 반복했습니다. 철구는 죽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기철은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야. 사고였어. 사고. 하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버스를 인질로 잡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철구도 살아있었을 겁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기철이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하경은 쇠파이프로 막았어요. 쨍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철은 계속 공격했지만 하경은 쉽게 막아냈어요.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쇠파이프가 기철의 무릎을 쳤어요. 으악! 기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하경이 더 빨랐습니다. 민수의 앞을 막아서며 쇠파이프를 겨눴어요. 멈추세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경은 민수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거기 앉아 있으세요. 기철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경의 일격이 정확했습니다. 기철은 이를 악물고 하경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심판해? 하경은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기철 앞에 섰습니다. 나는 법보다 오래 살아남은 정의입니다. 하경이 말했어요. 기철은 비웃었습니다. 정의? 웃기고 있네. 당신도 결국 우릴 죽이려는 거잖아. 하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기철은 당황했어요. 뭐? 하경은 주머니에서 철구의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철구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쥐고 있었어요. 목걸이를 기철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철은 그걸 보며 표정이 굳었어요. 철구가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였습니다. 철구는 당신들과 달랐어요. 마지막에 용기를 냈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젊은이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 때문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구,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경은 민수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철구가 돌아오나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경은 다시 기철을 봤습니다. 당신들을 죽이는 건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철구가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기철은 하경을 빤히 봤어요. 그럼 어쩌라고? 하경은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당신이 한 짓을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 벌입니다. 기철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그게 더 지옥이지.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죽는 것보다 훨씬 힘든 벌이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끈을 꺼냈어요. 늘 가지고 다니던 낙하산 끈이었습니다. 손 내미세요.
기철은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하경은 기철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묶었어요. 두 사람은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경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사고 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신호도 잡혔어요. 112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고 곧 상황실과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육군 삼성중장 윤하경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부상자가 많습니다. 빨리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철과 민수를 봤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오두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철은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철구, 미안하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하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객들이 구조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도 곧 끝날 거예요. 하경은 주머니 속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철구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니 산 아래쪽에서 빨간 불빛들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하경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곧 소방관들이 산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하경이 소리쳤습니다. 소방관 3명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맨 앞에 소방관이 하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경은 오두막을 가리켰어요. 범인 2명이 안에 있습니다. 묶어놨으니 데려가세요. 소방관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철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기철은 허탈한 표정으로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두 사람을 부축해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경도 그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구조대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복된 버스 주변에는 응급구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들이 보였습니다. 하경은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한 응급구조사가 하경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장군님이십니까?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승객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가 대답했습니다. 중상자 5명, 경상자 9명입니다. 운전기사분은 의식이 없으시고 한 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구 씨 말씀이시죠? 응급구조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사망 확인됐습니다. 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듣는 건 힘들었어요. 버스 안에서 장병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습니까? 한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예, 장군님. 다리를 다쳤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비슷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1명이 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경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인질로 잡힌 것부터 사고가 난 것까지. 경찰관은 수첩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경은 산 쪽을 가리켰어요. 소방관들이 지금 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곧 기철과 민수가 소방관들에게 부축돼 내려왔어요. 경찰관들이 재빨리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기철은 하경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기철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바라봤을 뿐이죠. 기철은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응급구조사가 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마 상처도 봐야 하고. 하경은 손을 저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보내세요.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고집했습니다. 장군님도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검사는 받으셔야 해요. 하경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안에는 부상당한 장병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 옆에 앉았어요. 구급차가 출발하며 사고 현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바빴어요. 사고로 실려온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경은 간단한 치료를 받았어요. 이마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다른 곳은 괜찮으십니까?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철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지막 순간의 그 눈빛, 그 목소리. 저도 누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믿고 싶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경찰서장이었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장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경은 가볍게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서장이 말했습니다. 범인들을 체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막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죽었어요. 서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으신 겁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거예요. 하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서장이 물었습니다. 죽은 젊은이 철구라고 했죠? 그 친구도 범인 중 한 명이었습니까?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마지막엔 달랐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유가족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하경은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철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겁니다. 서장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았어요.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하경에게 하룻밤 입원을 권했지만 하경은 거절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경은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구는 더 이상 이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게 떠올랐죠. 택시를 잡아 타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하경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보초가 격려했어요. 장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하경은 답례하며 들어갔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경은 좋았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군화를 벗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죠. 하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구 씨. 하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경은 그렇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철구를 만났습니다. 철구는 웃고 있었어요. 장군님,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경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고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어요. 군용 버스 인질극과 전복사고, 그리고 삼성 장군의 활약.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습니다. 하경은 그 모든 취재 요청을 거절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지도 않았죠. 부대에서는 하경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하경은 거절했어요. 일하는 게 낫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부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오후 하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장이었어요. 장군님, 철구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내일 시간 되십니까? 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서장이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하경은 사복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찻집이었어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 자리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하경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혹시 철구 어머님이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우셨던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장군님이시죠? 하경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윤하경입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경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철구가 장군님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지막 순간에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 아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조직에 들어가서 나쁜 짓만 할 줄 알았는데. 하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구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우리 철구가 무슨 말 남겼나요? 하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믿고 싶었다고.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경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울었어요. 찻집 주인은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고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이게 철구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 철구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어려워지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경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철구 씨는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했고 옳은 선택을 하려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 하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철구 씨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찻집을 나오며 어머니가 하경에게 부탁했습니다. 장군님, 우리 철구 장례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경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하경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철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몇 명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하경. 하경은 검은 양복을 입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영정사진 속 철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분양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철구에게 속삭였어요. 편히 쉬세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경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장례식이 끝나고 하경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퇴역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기자회견장. 하경은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하경은 준비한 원고를 봤어요. 하지만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로 했죠. 저 윤하경은 오늘을 끝으로 군을 떠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하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철구를 떠올렸어요. 얼마 전 사고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지막엔 용기를 냈어요.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경은 계속했어요. 용기는 칼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그걸 보여줬어요.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엔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장군님,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진짜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경은 깊게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며 하경은 주머니 속 작은 십자가를 쥐었습니다.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야 했지만 어머니가 하경에게 주셨어요. 장군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철구가 장군님을 지켜줄 겁니다. 하경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버스 한 대가 지나갔어요. 하경은 그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버스를 봐도 괜찮았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경도 이제 그 일상의 일부가 될 겁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으로 간다. 속삭였어요. 집이 어디냐고요? 하경도 아직 몰랐습니다. 30년간 부대가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찾아갈 겁니다. 진짜 집을, 진짜 삶을, 진짜 자신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철구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주머니 속 십자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철구 씨,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비로소 평화를 향해. 그리고 그날 윤하경은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